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6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가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거의가 정청래 팬들 맞죠? 청래당 당원들. 네. 청래당 아닌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세 분이 계시네. 저 때문에 오셨죠? 맞죠? 자, 세 분 빼고 50명. 아니 여기 아까 선수 때문에 왔다는 사람 분도 계셔. 진짜요? 저기 우리 청래당 중에서 손씨 때문에 왔죠? 자, 청래당 중에서 손변을 보려고 저한테 사진 한번 찍게 해달라고. 누가요? 20대 대변인. 핵심이 다 있구나. 오. 네. 저기 보이죠 저기. 어디요?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친구. 저 기분이 친구를 좋네요. 네. 요즘에 정청래 의원이 저분을 총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마포에. 네. 뭐예요? 네, 손소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예, 손변. 네. 손변은 SNS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할 줄을 모른다니. 예. 그래서 어떻게 하지도 몰라? 아니, 깨네. 요즘 사람 맞아? 네, 맞습니다. 계정도 없고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은 있습니다. 심지어 계정만 있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가지고 뭐죠? 리트윗? 그 계정을 저를 주세요. 우리가 네. 그 댓글 알바단데.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어떻게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게으름 제가 못해. 지난번에 그 촛불 집회 그 이동현 작가님과 같이 나갔다가 예. 초기에 예. 나갔다가 그 페이스북으로 뭐 이렇게 중계를 하셨잖아요. 예. 라이브. 예. 페북 라이브. 예. 그거로 저도 한번 좀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못 찾았어요. 다시 보기는 못 봤어? 지금 다시 볼 되게 수 있어요. 이게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를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네. 그래요? 네. 저만 그런가요? 그때 상당히 많이 봤어. 젊은데. 부끄러워하세요.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끝까지 모르고 사시는 게 좋아. 그럴 수도 있어. 난 안 하는 게 좋다고 봐. 하지 마세요. 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방송인 정청래. 예, 참 방송인. 판도라 첫 녹화했죠? 일요일 날. 무사히 첫 녹화를 마쳤습니다. 첫 녹화한 느낌이 어때요? 스타가 됐구나. 네. 이미 그러셨는데. 이런 기분인가? 왜요? 아니, 그런 느낌 말고 방송이 잘 나왔다든가 딱 하고 나서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구나. 이제 정청래 의원의 특징은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자기 돌아가. 중심적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편집이 어떻게 되는가. 예. 이게 또 절반이래요. 그럼 당연하지, 그거는. 촬영본 4시간 촬영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MBN 이제 충무로 본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예. 갔더니 까만 천으로 다 둘러 사방을. 요즘 까만 게 유행이에요. 예. 그런데 카메라가 한 10대는 숨어 있었대요. 원래 그렇죠. 못 봤어 나는. 근데 이 테이블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육각형, 유행이야. 칠각형, 팔각형인가 이렇게 요새도 해가지고 유행이야 그게. 몇 명이 와도 자리 배치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위에도 카메라가 있었대요. 그럼. 스텝도 엄청 많죠.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한 3, 40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우리 정치 알바처럼 밖에 한 명 있고 이런 건 아니지. 네. 우리 여기 50명 있잖아. 그리고 MBN 주요 실세들 네. 다 나왔어요. 아니 제가 혼났잖아요. 왜냐면은 그날 제가 그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MBN에 정청래 의원님 해가지고 대기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함이 출력돼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그랬더니 좀 이따가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대기실에서 뭐 언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자 뭐 네네. 질문에. 네. 그래서 전 너무 반가워가지고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의원님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무릎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MBN 되게 높은 분들이 저를 막 뭐라고 했습니다. 들로 가라고? 네, 혼났어요. 그 대기실에 어디 감히. 대기실에 정청래 써 있었지. 네. 그건 뭐 거의 조용필급들 그러니까요. 써 있는 근데 수준이잖아. 그 위에 박찬종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 그건 위에 맞아. 있어가지고. 그건 뭐냐면 연장자 우선을. 우리 저 의원님 또 방송 가서 저 대기실에 이름 적힌 것도 처음 겪어보셨구나.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어놨어요. 쓴 적이 있긴 있어. 있어. 있긴 있어. 사진 있는데 찍어놨습니다. 4시간을 꼬박 했어요. 네. 꼬박 했는데 나는 이제 그냥 좋은 게 나의 학창 시절의 영웅이 배철수였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배철수 팬심 발동. 송골매가 부른 노래 다 부를 줄 알고 오. 조용필, 송골매, 뭐 혜은이 우리 때는 이제 영웅들이었잖아요. 저는 이지연. 이지연. 웬일이야? 그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해. 20대 초반에. 네, 이지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인기가 20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알아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히트곡은 내가 다 부를 줄 알아요. 근데 클로징에 그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배철수를 위한 헌시처럼 또 노래 불렀구만. 노래 불렀지. 사랑하는 이여 내 죽음이. 네. 이렇게 시작해. 지금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이여 내 죽으면 슬픈 노래 날 위해 부르지 또 트로트로 부르시네 마세요. 그것도.
무덤가에 장미꽃도 심지 마시고 잘하시네요. 아무것도 심지 마세요. 다 원래 외우고 있었어요, 다? 사랑하는 그만해요. 이여 내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배철수 이 노래를 노래예요? 예, 배철수 송골매? 노래. 송골매 노래. 배철수가 부른 노래죠. 네. 싱어로. 근데 푸른 잡초가 무덤 위에서 이스쳐질지라도 아우, 세대 차이예요. 그대 진짜. 아무 말 말고 웃어요. 알았어. 아무 그만하시고. 말 예. 이거 했는데 예. 본인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나 같아도 부끄럽겠다. 옆에서 딴 사람도. 근데 저도 지금 부끄러워요. 배철수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저 상견례 때 우리의 영웅이었다 쭉 했더니 왜 근데 요즘 노래를 안 하시냐. 7080 콘서트 그 사람 진행만 맨날 하고 듣는 얘기 그 얘기인데 왜 그런 걸 그랬더니 물어봐. 맨 마지막 끝날 때 7080이 없어질 때 노래 한 곡 하겠대. 아,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나는 세상 어디서 모르고 들었나 했더니. 살아노라. 네. 근데 눈물의 F샵이래요. 네? 눈물의 F샵. 뭐가? F샵 이상은 고음이 안 올라간대. 근데 뭐, 좋았어요. 근데 원래 그 양반이 고음 부른 사람 아니잖아. 그거 아니죠. 다 근데 저음으로. 참 좋아. 좋아요. 배철수 예. 노래는 아주 좋은데. 자,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 참 고소인. 고소인. 예, 요즘 뭐, 고소인. 각 네. 게시판, 뭐, 인터넷, 고소인. 트위터 난리 났다고. 완전 고소해. 아니에요. 너무 심해서요. 그, 일배를 중점적으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배를 중점한 게 아니라 심한 것들을 골라보니까 일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 지금 그분들이 댓글 쓴 게 많은데, 저도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고영태하고 무슨 관계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허위사실 비판 친구들. 근데 그게 거의 내가 그걸 보면은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해요. 어떤 거는 박영선하고 저하고 고영태하고 삼각관계야. 이야.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버림받았어. 그래서 오늘 어. 고영태와 그 의원 있잖아. 무슨 관계냐? 아유, 이것도 철저하게 아이, 밝혀야 된다. 아니 그게 이게 이제 헌재인가? 재판정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게 얘기야.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저같이 반발하면서 이렇게 받아치면은 하다가 스톱이 네, 되는데요. 맞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나가요. 표창원이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한테도 제가 그 전부 다 같이 고소해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만 하면 그게 다시 이제 박영선하고 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만화 시리즈 같아. 연재 만화 같아. 야, 정말.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너무 놀랬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한 200개 정도 캡처해서 11개 했고 이제 계속 한 10개씩 11개씩 해나가는데 끝까지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끝까지 제가 안 봐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경찰에서 이 판결이 나면은 저는 바로 민사로도 걸 거예요. 예. 예,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손무서워 변호사님,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손이 모자라 이제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해요. 예. 그 어떤 댓글에 보니까 정치계의 김가연이라고 김가연 씨가 이렇게 막 고소하거든. 그런데 김가연 기사에는 악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네. 있어. 워낙 그렇게 해서. 예.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 경제 알바가 이제 그 13회로 방송을 마쳤다고 네. 들었는데. 굉장했어요. 예. 우리 반응 이제는 너무 안 하는 좋았고. 겁니까 그러면? 시즌 2. 시즌 2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당연히. 예. 그 책을 만들잖아.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월 말까지는 이제 책에 좀 집중하고 요 다음에 우리 이제 선거 마케팅 또 이제 알바가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되게 재밌고 놀라운 게 될 텐데 그거 알바로 들어가지 말고 제가 여기 한번 모실까? 예, 그렇게 진짜 하세요.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주박사는 어떻게 뭐 문재인 캠프나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지금 캠프에 이 부분적으로 지금 회의는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경제특보 같이 딱 네. 옆에서 해야지, 뭐 여러 사람 의견 모이는 데보다는. 근데 이번에 저는 참 보람이 있는 것이, 그 주진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경제학자로서 인사이트가 있게 네. 경제를 정책으로 만들고 정치에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깊이와 예. 그 이제 내공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 예.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문재인 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손혜원 의원은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문재인 캠프로 들어갔다는 기사도 거. 뭐 저는 다른 분 모실 거고 일이야 뭐 해야 되겠죠. 네. 뭐 본부장이고 뭐고 그런 게 뭐 중요하나. 어쨌든 들어가는 거. 정청래 의원은 들어가셨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공개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손소 변호사는 사회도 봤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유, 감히 제가 저는 가도 뭐 도움도 안 됩니다. 법률
특보. 이미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충실하게 다 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분간 종편 나가셔야지 뭐. 예, 종편에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는 것 그래 같아요. 산토끼들 그렇죠. 많이 잡아오세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의견을 하나 아닌 구하겠습니다. 척하면서 가서 싸우는 거. 그래요. 그렇죠. 예, 손혜원 소문나면 안 의원님. 되는데. 네. 제가 MBN의 판도라에 고정 출연하잖아요, 이제 메인으로. 그거 하는 것과 SNS 본부장 하는 것과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둘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야당 대표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거는 아무. 아니, 그러니까 판도라는 가서 보수 중도 계층을 좀 끌어들이고요. SNS 늘 하던 대로 그렇지. 이제 집토끼 잡고 하시면 제가 되죠. 보기에는 두 개 다 어차피 가능해요. 지금 뭐 신분이 뭐 위장된 것도 아니고 그럼. 원래 이쪽 사람인지 다 알고 그렇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판도라에서는 그 정청래 의원께서 지금 이렇게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좋지 않겠어요? 레벨이 좀 있는 사람이 오는 게 그럼요. 좋은 거죠. 네. 레벨 없어도 무게감은 다 있지만은.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게 정리.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약간 그것이 MBN 방송국이 아니라 캠프에서 약간 좀 신경 쓰이나 봐요. 아, 도움 되죠, 그런데 분명히. 뭐가 분명히 방송국이 아니라 누가 캠프에서 신경을 써? 약간 아니면은 좀 MBN에서 신경을 써? 캠프에서. 캠프가 그걸 왜 신경을 써? 왜 웃기- 신경 그래서 쓰는 게 안 아니라 되는 거야. 무슨 신경이 캠프가. 쓰인다고. 아유,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캠프에서는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방송이 지금 화요일 녹음해서 내일 수요일 날 올라가는데 그 판도라 언제 방송이에요? 목요일. 썰전하고 같은 시간대에 경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방송이니까 우리 정치 알바 목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목요일은 썰전보다는 목요일 판도라를 그렇지. 밤 판도. 11시. 밤 11시. 네. 무조건 시청하시고. 재미없어도 봐야 돼. 알겠습니다. 끝까지. 선수 본방사수. 알겠습니다. 본방사수. 당연하죠. 근데 안 볼 것 같아. 볼 겁니다. 여기 썰전 볼 것 같아. 우리가 아, 5%는 아닙니다. 넘겨야 되지 않아요? 첫날? 이야, 5% 대박인데. 5%요? 너무 높게 잡았어요. 아, 아니야. 네. 지금 저기 썰전이 9%, 지난주에 8% 됐는데. 그거 오래됐잖아요. 점점 올라갈 수 있어도. 아니, 근데 그게 광고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배철수 정청래라면 5%는 해야지. 지금 24시간 광고한대. MBN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 계속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오른쪽에 판도라. 예. 붙여가지고. 5%안 되고 그럼 사퇴하세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네, 신규 광고입니다. 김윤미 삼계탕. 김윤미 전복 삼계탕인데요. 여름 복날에 삼계탕을 많이 드시지만 사실은 이 추운 날에도 삼계탕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뜨끈뜨끈한 보양식으로. 전복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좋은 닭도 들어가 있고, 검은 곡물로 만들어서 구수한 웰빙 삼계탕, 10여 가지 한약재 곡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삼계탕 가게들과 맛이 차별된다고 자신한다니까 많이 찾아가서 드시기 바라고요. 김윤미 전복 삼계탕에서 본사의 오랜 노하우와 조리법, 손쉬운 조리법으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가맹점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검색창에 김윤미 전복 삼계탕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맹 문의는 1600-5158, 1600-5158입니다. 사실 요거 이제 들어온 광고인데 제가 정찰바로 쑥 토스했어요. 저는 또 광고 신규 왔다고 또 좋아가지고 또 막 아니야, 오늘 반갑게. 신광고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몇 개 있습니다. 아우 나는 왜 광고만 들어오면 이렇게 좋아. 이게 알바라 그래 내가. 그쵸 알바 뛰느라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주셔서. 김윤미 삼계탕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 그럼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화요일 날 헌재에서 13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뭐 엑스맨이라 불리기도 하는 서석구 변호사께서 재판장에서 태극기를 꺼내들고 흔들다가 제지당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돌출 행동을 했을까? 그 양반 정신 조금. 거기까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네. 되고 사실 저도 전해 들은 얘기가 많고 합니다만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예. 예,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게 그 헌법재판 이제 시작하기 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판관들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재판 도중에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언론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언론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여론전. 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직접 보거나 듣거나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평소에 이 사건 말고 다른 재판할 때도 가방 속에 태극기를 넣어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애국자네 뭐. 물론 아니, 그렇죠. 태극기는 우리도 참 좋아하는데. 그렇죠. 난 저렇게. 요새 아이들이 태극기가 싫어진대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CBS 김현정 뉴스주에 권영철 선임 기자 예. 어제 전화 왔어요. 네. 아니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촛불 집회 초창기에 정청래 의원이 태극기 들고 나가자고 예. 그 캠페인 한 우리 적이 했었죠 있어요.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릅시다.
근데 태극기 그 만들어 달랬더니 총무에서 돈 들어간다고 안 해줬어요. 기사가 중요하게 나왔어요. 오늘. 하나당 얼마래는? 나왔는데 제가 처음 얘기하고 이재명 시장도 그거 하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태극기 들고 막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12일 날 있잖아요. 미어 터진 날. 민중 총궐기 때 100만 넘게 나온 날.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살짝 그거 까먹었어요. 초창기엔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된다고 했다가. 근데 지금 다시 태극기에다가 노란 리본 달고 태극기를 들지 않으면 아니 안 달고 섞여도 재밌겠는데? 안 달고 섞여도. 같이 그럼 그 악원 그냥 조건 구분이 안 되는 거 섞여가지고 아닙니까? 아니 구분 안 내는 게 좋은 거지. 피하 구분이 근데 연령대로 구분되나요? 아니지 그렇게 그냥 단정할 수 없겠죠? 그냥 서로 같이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근데 구분 안 되게. 그렇게 섞였다가 우발적인 충돌이 또 예상돼서 충돌 좀 일어나면 너무 어때? 거칠어요 지금. 내가 아는 인터넷 방송 PD가 맞았어요. 그쪽 태극기 집회에서 CBS 기자도 2주 그래요. 맞아가지고 전치 2주 지금 해가지고 지금 고소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어제 박 대통령 측에서 그 이동흡 전 재판관을 이동흡 네.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는데 지금 이제 뭐 변론기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오늘 멘트 보면은 재밌잖아요. 나라 국가와 결혼한 네. 동정. 이 양반이 원래 이제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예. 이제 문제가 커가지고 아웃된 사람이잖아요. 낙마했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사실은 이 재판에서 계속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하려겠다. 애초에 네. 언론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최초에 이 사건 관련해서 고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도 같이 이제 그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이제 했거든요. 누구한테 조언을 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그랬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선임계를 제출을 하고 변호인이 변호인단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또 이제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법률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이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야 형사재판 같지 않는 모습이네요. 이게 탄핵 사건이고 또 헌법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도적인 걸로 보입니다만 이걸 마치 형사재판인 것처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헌법적인 그런 쟁점을 비껴나가서 진짜 다른 절차적인 부분에 트집을 잡고 형사재판처럼 엄격하게 진행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이번에 오늘 이동흡 이제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쟁점에 관한 주장을 하니까 주장은 뭐 할 수 있잖아요. 예. 타당한지는 나중 문제고 그런 헌법적인 주장을 하자 이제 그 이제야 형사재판 같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선배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인지 아니면 또 돌려서 생각한다면은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안 했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인지 그 그렇죠.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은 둘 다. 둘 다. 네. 예. 네.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 사람 선배에 의해서 영향을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어요? 헌법 재판관들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버. 아, 네. 뭐 내가 원하던 대답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하고 같이 근무했어요. 헌법재판관에서. 그래서 19대 때 이분 낙마시켰죠. 네, 그렇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아까 서석희 변호사님 한마디만 좀 하고 가고 싶은데 그분을 보면은 이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이기동 한국학연구원장하고 예. 두 분이 너무 비슷하세요. 네. 외모가요? 아니 그 사상, 행동이. 행태가. 예. 행동, 행태 이런 예. 거.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드네요. 아주 비슷해요. 자, 근데 오늘 헌재가 좀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빨리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원래 안봉근 나올라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됐어. 자, 이제 앞으로 안 부르겠다. 됐어. 잘라버렸거든, 확. 네, 이제 그 증인으로 대통령 측이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증인이 아니게 된 거죠, 더 이상. 그렇지. 따라서 됐어. 앞으로도 이제 그 안봉근 없어.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아니면 김홍탁 뭐 플레이그라운드 전 대표 등등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다 다 필요 취소가 없어요. 됐습니다. 취소. 네. 그래서 필요 없어요. 다시 나고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있는 이제 그 걸로 또 대통령 충분해. 측이 추가 증인을 또 신청했어요, 오늘. 됐다 그러면서 네. 또 잘라야지. 이진동 TV조선 기자. 그리고 최철 이제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도 신청했지만 이거 역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아하, 핵심 증인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잔가지야, 잔가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증인 채택 취소와 증인 신청 그 받아주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겠다. 이제는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마지막 그 증인으로 채택된 날짜가 22일이에요. 그리고 헌재에서 23일까지 양쪽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종합해서 서면 최종 제출하라. 준비 서면. 내라 그랬죠. 그러면 최종 변론일이 24일 잡힐 확률이 높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보다 뭐 한 번 더 하거나 뭐 좀 더 할 수는 하면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로 넘어가서 뭐 27, 네. 28 이렇게. 제가 볼 때는 22일에 그 마지막 증인 신문하고 예. 23일까지 대통령 측이 사실 안 낼 수도 있어요. 예. 제출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대통령 측이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을 스스로가 이제 그 기회를 버린 것이지 반드시 대통령 측의 최종 준비 서면을 받아야만 하고 그걸 받기 전까지 재판이 안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22일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판 절차를 끝내겠다. 결국은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건 법조 사륜으로서 예. 개인 재판으로 치면 최후 진술이거든요. 예. 최후 진술 안 한다고 해서 안 때리는 게 아니야. 법정형을. 저는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해서 했죠. 또 경험자로서 또 네. 있죠. 2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 한국 현대사 강의를 했거든. 네. 필리버스터래요. 판사 앞에서. 지금 2시간. 어렸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공범이 6명이었거든. 예전 그때요. 폰이 타고 그래서 들어간 애들. 시작했는데 판사가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얼마나 똑같았구나, 했냐고. 지금하고. 얼마나 했냐고 했더니 2시간이 넘었다고. 그만하라고. 한국 현대사를 강의하고 있었거든. 정청래가 폰이 타고 들어간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내가 가르쳐줬어. 뭐라고? 폰이 타고 들어가는 기억 못 했잖아요. 폰이? 폰이 세워놓고 담벼락 밟고 올라가서 그게 뛰어넘어. 폰이었어요? 그럼 기억 못 근데 한다니까. 얘기했잖아. 그 뒤로는 못 가고 앞으로만 가르쳐. 맞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트 내가 그거 밟아야 돼. 자다가 나 누워서 보다가 일어나가지고 낄낄대고 웃어가면서 본 거, 큰일 들은 거야, 났어. 그게. 큰일 날 뻔했어. 자, 어쨌든 그래서 27, 뭐 예를 들어 24일 날 결정이 나든 최후 변론이 아니면 아니, 최종 변론이 27일 하든 28일 하든 그렇게 되면은 정 의원이 예상했던 3월 9일 날이 네. 굉장히 유력해지는 겁니다. 근접해요 정말. 아니 그래서 저는 요즘 있잖아요. 소름이 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아 내가 이거 던지면 있잖아. 이게 다 맞는 거야. 던지신 거예요? 반기문도 던지니까 중도 포기하지. 그것도 정확하게 내가 뭐라고 예측했냐면 15% 이하로 떨어지면 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중도 포기한다. 그랬더니 포기한 날이 세계일보 여론조사 13.1%였어요. 그리고 3월 9일은 이거 12월 9일 날 예상한 거야. 그렇지. 근데 3월 9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법조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나 처음에는 내가 다 맞출 수 3월 있는 8일로 예상했다가 수요일 날은 재판을 보통 안 한대. 헌법재판소로. 그래서 3월 9일로 내가 다시 옮겼어. 잘했어요. 그렇게 잘 맞추는데 손수호는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요? 네?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예? 손수호는 이 친구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이혼 그러세요? 못해. 아 이혼 못해. 관상해요. 이혼하려면 또 대가 있어야 되고 야 아니 뭐 사회 이게- 저항적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수능적이야 사회에. 그리고 자 수능적인가요? 용기가 부족해. 아 이혼 안 하는 이혼하려면 걸로. 용기가 왜? 필요해. 아니 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마누라 관계 있잖아. 네. 친구들. 네네 있죠. 그다음에 뭐 처갓집 이런 거 네. 관계를 다 끊어야 되거든.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예. 손수 변호사는 마음이 약해서 못해. 아유, 마음이 쉽지 약한지 않죠.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 불만 있어도 같이 네. 사세요. 같이 사세요 그러면. 예. 불만을 제가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 근데 그쪽에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럼 제발 좀 그거 남의 얘기하지 마. 도와주세요. 그거는 우리 그 생각 정청래 의원 와이프 얘기잖아. 그쪽에서 왜 아니, 내가 요즘 우리 집사람이 여보 사랑해. 아이고 나 그거 문자로. 못 받아. 될수록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우, 문자를 딱 그따위를 주고받더라고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씨. 아 저도 한 번도 못 해본 일이네요. 술을 진짜 못하는데 그날 술 먹으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센치해지고 감정이 또 이렇게 이입되고 이러면서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 약간 인지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 왜요? 우리 야당 지지자들한테. 각종 게시판 보니까 뭐 손혜원 이렇게 얘기했고 정청래 이렇게 했고 이 작가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사람은 이렇게 누구지는 몰라. 별로 그게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래? 예. 아, 감춰요. 수호천사 손수호. 네, 감추기.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수호천사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한테 네. 충고합니다. 손수 호감도를 높이세요. 아니야 수호천사 손수호. 알았어요. 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국회 측이 증거 채택을 이제 요청한 고영태 녹취록 뭐 2,000개가 있다. 이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 양반이 그 앱을 썼나 봐요. 자동 앱. 무조건 녹음되는. 그래서 2,000개지. 2,400 개. 국정농단은 사실 한 20여 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29개.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보냈는데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또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에서 나온 사람 또 그 증인 채택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초딩이냐고. 아유 진짜. 근데 국회가 이번에 잘했더라고 오늘. 네. 왜냐면 선제적으로 네. 그 녹음 파일 중에서 몇 개를 신청을 미리 해버렸어. 예. 일단 김수현, 이게 고영태 파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김수현 파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김수현 녹음 파일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증은 검증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헌법재판소는, 바로 뭐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신청서를 내라. 제출하면
그걸 보고 잘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취지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검증 네, 몇 개만 골라서 신청해도 보겠지, 뭐. 전체를 다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조를 볼 때는. 헌재가 좀 단호하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김수현 씨 등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제 증언 들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게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정말 직접적인 연결이 뭐가 있는지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설령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만든 또는 최순실 씨가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조달한 그런 자금을 그런 금전을 몰래 뺏어가기 위해서 또는 강탈하기 위해서 측근들과 모의를 했다, 노력을 했다, 시도를 했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본질과는 있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가려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억지를 쓰는 건데.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 이번에. 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MBN 우리 제가 촬영했잖아요. 네. 이제 새누리 쪽 나왔잖아요. 근데 새누리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님이요? 근데 네. 본인이 이게 특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고영태 파일을 갖고 나왔더라고. 녹음 파일을. 쭉 하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고영태가 최순실을 꼬셔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랬고 돈을 빼내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영태 스캔들이다. 고영태 게이트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네. 그래서 최순실이 바로 대통령을 꼬셔갖고. 거기에 대한 명징한 반박. 네. 이것은 MBN 판도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삐끼도 하시네. 그럼 제가 좀 반박을 하면 네. 그 차명일의 이야기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인사 개입을 고영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을 고영태가 바꿔줬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얘네들이 하는 하여튼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 말보다는 훨씬 더 명징하고 대중적 언어로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봐요. 판도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자, 특검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특검이 국회에다가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는데 아마 이거 국회 SOS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일 날 이제 특검 1차 수사기간이 끝나니까 25일쯤에는 신청해야 되고 그러면 황교안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특검도 아마 황교안이 사인을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회에 얘기한 것 같아요. 뭐 강력하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겠다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근데 있습니다. 국회에 요청했던 것은 국회에서 이 법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서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랑 50일 연장법을 해갖고 지금 내일 법안을 모레 올린 상황. 자, 제가 이거 소송하는데 나올 것 같아요. 현역 국회는 아니지만 바로 제가 오늘 물밑 작업 들어갔습니다. 예. 더불어입니다. 물밑 작업 들어갔고요.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재밌었다며. 재미도 있었지만 진짜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직 검찰총장이 나와서 쭉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특검이 하려고 했던 수사 30%도 못했다. 그렇죠.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 딱 그러면서 특검을 보면서 후배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자부심을 느꼈다. 멋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판에 대한민국 검찰 권력의 개가 되지 마라. 이번에 특검이 권력의 눈치 안 보고 국민의 검찰로서 하니까 얼마나 유능했냐. 얼마나 국민들한테 칭찬받았냐. 멋있다. 대한민국의 검찰. 젊은 검찰이 앞으로 정치 검사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예.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보면 80% 특검 연장해야 된다 하니까. 문제는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인데, 자, 황교안은 거부한다고 일단 가정하고요. 가정하고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직권상정 문제가 있죠. 직권상정 아니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 또한 어쨌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예. 근데 결국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1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무상 원내대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은 원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속을 안 원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안 원한다는 것이 알면 본인들에게 더 대중적 질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원하죠. 바른정당 돌았었다고요. 예, 일단 돌았었죠, 그렇고 완전히. 바른정당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그렇지.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려면 특검 연장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어제 JTBC 팩트체크 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 새누리 협조가 없으면. 그런데 새누리 의석이 지금 100석도 안 돼. 94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하면 되나? 그냥 하면 돼요. 야사당 무소속 다 3분의 합의하면 3분의 2죠? 200석이 넘어요. 직권 상정만 하면 본회의 처리만 하면 그렇죠? 돼요. 네. 가능한데 왜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예. 그렇게
테러 방지법 때도 국가 근데 그것도 비상사태라고 국가 했잖아. 코에 고는 코골이지 뭐. 그러니까 그게 연장된다고 해서 뭐 이 지금 그 헌재나 뭐 이런 거는 관계 없는 거죠. 특검은 특검대로 그냥 그렇죠. 가는 거고. 관계 특검을 없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네, 내가 이제 키워드 분석 때 아니, 하지만 우리 선거 치러야 되는데. 살짝만 제가 말씀드리면 특검이 2월 28일 끝난다. 그러면 3월 9일 날 탄핵이 되더라도 특검이 없어지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검찰로 검찰 가죠. 넘기잖아요. 황교안이지. 그거. 지금 검찰 라인은 다 황교안 박근혜, 황교안 라인이에요. 우병우까지. 예. 그러면 피해자 구속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질질 끌겠지. 근데 특검이 연장된 상태에서 탄핵에서 인용이 되면 대통령직이 잃는 순간이잖아요. 바로 데리고 가죠, 그럼 특검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죠. 서울구치소로. 그럼. 그래서 이 특검 연장 한 되게 달이라도 중요하네.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 신부문에서 이탈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죠. 예. 최순실하고 한 방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방에는 못 가요. 독방은 하나밖에 근데 없어.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 사인을 할 것도 같아요. 지가 바보가 아니라면. 왜냐면 이게 황교안이 사인해주면 30일 연장이잖아. 예? 그런데 이거 국회에서 낸 법으로 통과하면 50일 연장이야. 그런데 한번 저는 사실 그 승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한다면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30일이면 끝난다 했는데요. 사실 30일 승인을 해도 만약에 더 부족하잖아요. 그럼 법도 바꾸면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은 박근혜가 회생되기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걸 지금은. 황교안도 알 거예요. 알면은 지금 지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케이스야. 그렇죠. 이 순간에 정치인이라면 그럼.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걸 그럼. 못하는 것 같아. 정치 초보에 다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황교안 고란등이 한 15% 좀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그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등을 지는 순간 지지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 손수호 변호사, 네. 정치해야 되겠어. 정치적 자질이 충분해요. 아주 예리했어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 조치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지지율조차 유지를 못해요. 근데 이 황교안 씨가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의 생리가 안전한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랑 바른정당으로 갈라지지 않았으면 손면이 얘기했던 그게 맞아. 그런데 지금 새누리랑 갈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반밖에 못 먹어 황교안은. 그치. 나가도 그런 눈치를 다 볼 거란 말이야. 어차피 내가 깨질 거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바보가 아니라면 안 나와야지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나와도 안 되는 걸 알면. 그렇죠. 그치? 최동욱 전 총장 주장은 지금 20명이 70일 한 거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복잡성이라는 거 중요도를 봤을 때 40명의 특별 검사가 1년간 해야 될 사안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네. 부족한 거죠. 자, 그리고 예. 또 하나 그 황교안 고란대행이 과연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것이냐. 이거를 황교안 고란대행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판단을 지금 하고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결정해가지고 시키는 거 아닐까요? 황교안 고란대행이 과연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지 그럴 수도 않고 있지. 하거나 자주 전화한대잖아. 그 거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자주 만나고 자주 그래서 전화한다고. 황교안 고란대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특검 연장안에 사인은 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제가 예언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제 예언이 틀리면, 제가 기분 좋아서,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네. 손수 변호사께 네. 술 사겠습니다. 저 술 잘 못. 예언이 틀리고서, 다른 거 기분 양고기. 좋아서 술 사는 거예요. 양국이. 아니 그리고 왜 지난주에 우리가 의견이 갈렸잖아요. 황교안 출마요? 나온다, 출마 안 예, 예. 나온다. 근데 황교안이 대통령으로 만약에 나오면 최순실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황교안은 없잖아요. 네.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그럼, 내부 많이 고발자도 있죠. 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나오는 순간 네. 툭 나올 수가 있다니까. 사방에 안 걸린 데가 그럼. 없어. 아, 그래요? 아니 다 걸렸는데 황교만 안 걸릴 수가 그렇지. 있겠나? 생각해봐요. 그렇지. 모든 지금 지난번에 나는 뭐라고 예언했었죠? 요즘 예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안 나온다고요. 출마 안 한다. 출마 안 한다고. 네. 예, 저희 손손 남매는 출마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나온다고 예언을 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요즘에는 정말 예언자로서의 그 스킬도 생긴 것 네, 같아. 네. 내가 저기 끝에 얘기했어라고. 대단하다. 예, 한 한번. 50% 예언 그렇지. 적중률, 이거 대단한 거지. 그렇지. 리스크 해칭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재용 얘기 좀 해봅시다. 이번 광고는 헤이뷰티. 헤이뷰티는 서울 및 수도권 400곳에 네일아트, 헤어, 왁싱, 피부 마사지, 속눈썹 연장 등을 모바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 글씨다. 다른 뷰티숍 예약 어플들은 대부분 전화 예약이고 또는 어플로 예약을 하더라도 헤이뷰티처럼 실시간으로 예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이뷰티는
단 한 번 앱을 켜기만 해도 바로 예약 가능하고요. 예약 신청 후 1분에서 5분 사이에 업체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또한 헤이뷰티에서는 내가 갈 수 있는 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샵의 가격, 이전 시술 사진, 후기 등을 확인하고 좋네.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야, 일일이 샵에 전화해서 예약할 필요 없이 앱만 깔면 바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정치알바 청취자에게는 만 원 쿠폰을 제공해드리고요. 할인권이야. 그렇습니다. 헤이뷰티 앱 다운받으시고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헤이뷰티 모든 샵에서 10,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쿠폰 그 남바를 알려줘야죠. 네, 근데 알파벳이 길어서 네. 아니군요. 네, P 알파벳입니다. P JEONG CHI ALPA P 정치 알파네요. 정치 알바네요. P 정치 알바입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헤이뷰티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많이 다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가 소개를 하고 얼마 커미션을 받고 업체에서 그러는 건가? 만약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근데 뭐 이게 서울 경기 수도권 한 400곳 하고 그렇죠? 업체 관련 업체를 맺었다니까. 메이크업도 있어요? 네일 아트, 헤어, 왁싱, 피부 마사지, 속눈썹 영장 다 있네요. 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규 광고 행복하네요. 자.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제소한 데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또 받았어요. 700원씩까지. 네, 받고, 또 영장이 지금 재청구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영장 실질 심사가요.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이기 때문에 방송 그래요. 나갈 때는 아직은 나오지 않을 아직 테고요. 나오지 않겠네. 이제 금요일 새벽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 대통령을 먼저 대면 조사하고 난 뒤에 이재용을 다시 부르려 했던 건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을 먼저 불렀는데 문제는 1차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다시 불렀으면 뭔가 그때 기각된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네. 그런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했다고 보세요? 그게 나온 것 같고요. 어허. 또한 특검에서는 이제 확실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제 관계자 통해서 좀 흘러나왔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다른 경로로 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애초에는 그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그 합병에서 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게 대가였다라는 것만 이제 드러났는데요. 주장했는데 특검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합병 후에도 다른 특혜들이 있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는 합병 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네. 이번 2차에는 그 합병 후 문제. 그러니까 까지 포함이 된 거죠. SDI가 무슨 10,000주를 팔아야 네. 되는데 5,000주만 팔아서 이거 특혜라는 거.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던데 중간 금융 지주회사. 네. 중간 네. 금융지주에서. 요거 법안이 발의됐는데 로비를 했다 요거. 네, 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 이제 그 삼성생명 관련해가지고 삼성생명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험사를 그대로 두는 그런 식의 그 개편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뭔가 대가를 받았다. 이런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금융위원회 관련해서도 또한 그 공정위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그 석연치 않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앞다투어서 국가기관들이 삼성에게 특혜를 주고 삼성을 도와주었느냐? 최순실 관련한 이런 뇌물이 아니고서는 대가성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참 분석인으로서 분석하겠습니다. 예. 다시 불렀을 때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특검에서 불렀다는 거고요. 그때 조희연 부장판사가 기각하면서 세웠던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증거가 좀 부실하고 그리고 뇌물 공여자와 그다음에 뭐 받은 자 이거에 대한 조사가 좀 없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없었다.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걸 보강하는 자료를 준비했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무까지 다 했어요. 미래전략실. 너댓 명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재용을 구속시키지 않고 나머지 밑에 부하들을 구속영장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너댓 명을 다 영장 기각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다 하든지 아니면 대표로 이재용만 구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좀 방면해 주든가.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원이. 조의연 부장판사 이분의 임기가 내일까지예요. 네.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했어요? 영장 청구해가지고 목요일 네.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 조의원이 아니네. 네,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네, 10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근데 한 판사도 무슨 제주도로 간다고 그러던데? 일단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직 변경 하루 앞두고 네. 지금 하는 거네. 네, 맞아요. 예. 이게 제가 또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자로 이제 발령 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또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죠. 이 두 명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혐의가 뭐냐, 좀 많습니다. 뇌물공여, 또 특경법 위반인데, 이게 횡령, 또 재산국의 도피, 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위증죄까지, 이렇게 해서 특검이 그 다 문망을 굉장히 많이 넓게 걸었습니다. 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여러 가지 명분과 그렇죠. 이런 걸 준 거죠, 지금. 근데 핵심은 뇌물 공여잖아요. 네, 뇌물 그렇죠. 공여가 인정이 돼야지만 네. 그 박근혜한테 유탄이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국조 때 그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침까지도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 그랬던 그때 사람인데 그랬죠. 이 사람이 장충기가 시켜서 최순실하고의 사이에서 모든 심부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가 평택에서 처음으로 그 이재용을 만나면서 그 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일단 그때 생각에 이제 이 박상진을 삼성전자로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 삼성전자로 데려와서 그 연말에 이제 그 인사가 있어요. 그러고는 이것도 너무너무 서글픈 얘기인데 다 삼성전자를 불러와. 왜냐하면 돈을 다 삼성전자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금이잖아요, 다.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삼성전자 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갖다 놓고 그리고 2달 뒤에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순실하고 만나고 하면서 모든 장충기 심부름으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면 여기서 모든 직접적인 증거가 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빼돌렸다가 이번에 나온 거지. 안 됐지, 그 사람도. 조금 전에 이제 그 특검을 취재하는 모 기자한테 긴급하게 또 하나 문자를 받았는데요. 특검에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2016년 9월에 이제 박상진 사장하고 최순실 씨가 만나서 정유라 승마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제 파기하죠. 213억 규모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2016년 10월에 비밀리에 250억 원 지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250억 원이 바로 뇌물이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지원을 이제 그 감추려고 비밀리에 계약했는데 이게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된다고 특검이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기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그 특검이 지금 수사 기간 연장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기자가 또 직접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은 건지 아니면은 뭐 추측인지 여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특검 기간이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탄핵까지 파면되면 대통령 강제 수사에 들어갈 테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하겠다. 그리고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특검 관계자의 이야기가 기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기소 중지가 되면 네. 검찰이 이어서 네.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지금 검찰 라인상. 아니 이게 그 기소 탄핵이 인용되면 뭐. 아니 인용되면은 뭐 그렇긴 가능도 할수 한데 있죠. 만약에 그 탄핵에 대한 그 결정이 선고되기 전이라면은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 전 국민이 모든 거를 다 똑똑해지고 있어. 예. 보세요. 박근혜 법적인 것까지 대통령을 다. 지금 검찰 라인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게 물론 이제 인사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정윤의 문건 파문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이 지금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김진태 검찰총장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사실상 덮은 거잖아. 찌라시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인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덮었는데 그 라인이 특검에 넘기기 전에 또 수사를 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눈치 보고 이제 박근혜 권력은 죽은 권력으로 판단하고 또 물어뜯은 거잖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예. 그래서 이번 또 가능할 것도 같은데 또 지금 검찰에서 특검으로 파견된 검사들도 많으니까 그 양반을 다시 복귀하면 그대로 이어 맡아서 하게 되면 또 가능하는 근데 거예요. 지난번 그 검찰에서도 다 했는데 못한 것이 있었잖아요. 우병우 수사. 그렇죠. 네. 우병우 증거 나온 거 아세요?
뭐요? 지금 차명 계좌 뭐 10억? 아니야. 그거 또 있어요? 제가 어느 언론사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자기네가 여기까지 취재를 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국조에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특검으로 넘겨라라고 했던 것이 제 그 청문회에서 제가 낸 게 있는데 2015년에 골프장 같이 간 거? 골프장 같이 갔는데 그때 우병우하고 김장자하고 최순실이 골프를 쳤는데 프로골퍼 하나를 여자애를 데리고 같이 쳤대요. 근데 그 프로골퍼가 자기 친구 거기 기흥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여러 번이나 같이 쳤는데 이걸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걔가 신문사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겼거든. 근데 그 프로골퍼 불러갖고 진술을 받았대요. 우병우도 같이 있었다? 네. 여러 번.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를 위해서도 네.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딱 걸려서 그 위증은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가지고는 특검법을 보면요.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그 개인 비리나 이런 거는 사실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또는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그 기타 여러 가지 범죄를 좀 덮으려고 했던, 있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 수는 없다. 특검을 통해서. 인사에 전행을 한 게 있고, 직권남용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위증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잡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특검도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발표를 오늘 화요일에 한 바 있습니다. 예. 이재용 이야기 마무리합시다. 이재용이었던 영장을 특검에서 재청구한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업 총수로는 사상 최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영장이 집행될 것인가? 네. 우리 정 의원님은 지난번에 100% 된다 100% 되죠. 하다가 이제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번에 되면 이번에 된다고요, 이번에. 100% 되나? 되죠. 그럴까요? 그때 예언은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고 두 번째 된다 이런 아니, 얘기죠. 처음이냐 두 번째를 예언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된다. 언젠가. 아이씨. 근데 언젠가 손 된다. 변호사님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죠. 증거가 보완이 좀 됐다는 거 아니야? 선배 있잖아. 이런 게 곤란한 대답일 때는 내 눈빛을 쳐다보면서 네. 내 눈빛을 보면서 확신에 차게 답변하세요. 된다. 하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라고. 아니, 이게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범죄 사실로,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가지고 다시 할 때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랑 이유를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러한 재청구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게 과연 왜 재청구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그 대가성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재청구 요지를 네. 제가 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제가 추론해서 읽겠습니다. 네네. 알려주십시오. 특별검사 팀은 그동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발부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3주에 걸쳐 재조사를 한 결과 대가성에 대한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심부름한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도 받은 바 재청구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오니 법원은 현명한 판단으로 영장 발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짝짝짝. 네. 이번에 박상진이 같이 들어가는 게 바로 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뇌물 관련해서 대가성에 관한 증거가 뭔가 확실하게 탁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리한 측면을 감수하면서 다시 영장 청구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뇌물 이외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직접적인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공여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조서 내용이 없지 않느냐. 네. 그것이 영장 청구 기각의 하나의 사유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압수수색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대면에서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양해해 주기 바란다. 네. 일단 그 대면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영장 기각되는 건 아니고 대면 조사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각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검에서는 감안하고 다 감안했는데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 충분하다, 확실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선배 있잖아. 네. 내가 특검 좀 가면 어떨 것 같아? 어딜요? 너 지금 말하는 거 의원님께서요? 너 특별검사로 이렇게. 됐어 좀 참고인. 그만해.
참고인으로. 피의자. 피자는 안 돼요. 이 제3자 뇌물 수수 관련해가지고, 이번 달 초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선고됐습니다. 정욱근 전 해군 참모 총장. 기억하실 텐데요. 그 STX라는 방산업체 관련해가지고, 방산 비리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첫 번째 대법원에서는 뇌물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 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다시 올라왔는데, 직접 뇌물 받은 건 아니지만, 제3자 뇌물 수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STX라는 회사가, 방산업체가, 정욱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요. 뇌물은 직접 총장에게 준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줬어. 총장의 아들이 세운 요트 회사에 줬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제3자 뇌물 수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 부정한 청탁을 대놓고 안 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왜 이게 제3자 뇌물 수수입니까? 라고 했지만 법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선고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다. 누가 부정한 청탁을 대놓고 이렇게 드러나게 하느냐. 다른 정황을 다 볼 때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암묵적, 묵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구조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제3자 뇌물수수 구조랑 유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특검도 이번에 삼성 관련된 수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리 쿠션으로 네. 쓰리 쿠션을 그렇죠. 본인이 직접 받거나 주지 않았어도 네. 포괄적으로 네. 제3자 뇌물수수. 아들이 받게 했거나 아니면 최순실이 받게 했거나 그게 똑같은 거 아니냐?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포인트를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많은 재벌들이 관련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미르나 K스포츠나 그런데 삼성하고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세습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죠.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운 일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진영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히 국민연금을 건드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오늘 인터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금과 옥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언급하거든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삼성의 삼성물산 합병건은 이전의 재벌 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문제다. 2천만 국민의 공금을 손해를 끼친 거고 노후자금을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범죄 수법이 너무나 대담했고 너무 그리고 대담한 거지. 도덕 불감증이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거야.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 이번에 이재용을 수사를 함으로써 삼성도 이제 다시는 이런 관행은 맞죠. 단죄를 받는구나 하고 바로 밑으로 삼아야 되고 삼성이 이렇게 이런 걸로 단죄를 받기 때문에 다른 하면 안 여타 되겠다. 기업들도 우리도 하면 안 되겠다. 그게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네. 그래서 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서 특검도 아마 김상조 교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물어보려고. 그렇지. 예. 그래서 김상조 부께서 불렀어요, 특검에서. 내가 뭐 제일 잘 알지. 예, 그러니까. 주진영도 갔다 왔어. 그래요? 그래, 그런 걸 다 물어보려고 그러고, 특검에서. 손혜원은 왜 안 불렀지? 나는 뭐 내가 뭘 알아. 참 알지. 겸손이네. 그럼 거기서 아니, 그건 내가 아는 게 이재용 아니야.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지금 속 벌었던 거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김정남? 예. 김정남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독침으로. 여성 독침? 2명. 네, 독침으로 암살 당했다고 공식 확인된 것 같은데. 자, 이로써 어쨌든 김정은이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계속해서 아마 좀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됐네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후계자가 됐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왜 나왔을 거라고 봐요? 뭐가요? 김정남이 됐으면. 김정남은 개혁 개방에 굉장히 뜻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이 세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못 된다 보네요. 어쨌든 그래서 후계 구도에서 탈락했지. 후계 구도에서 탈락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에 갈 때 가짜 여권 들고 가다 걸렸거든. 나리타 공항. 예, 그래가지고 나리타 공항에 있어. 그때 김정일이가 엄청 화냈다고. 그런데 그거는 이 작가님이 몰라서 그래. 부인이 여럿 있는 사람의 경우는요. 항상 같이 사는 가장 애첩의 애가 승계를 하게 돼 있어요. 장남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는 가장
사랑을 받던 사람의 아들이 승계를 하는 거야 항상. 그럼 제일 마지막 여자가 유리하겠네요. 그렇지. 언제나 그래. 재산도 제일 유리하고. 그러니까 최순실 엄마가 다 받았잖아. 그렇네. 마지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롯데 신유미 씨도 신격호의 그 네. 뭐. 딸. 근데 이미 뭐 그 뒤로 예? 아유. 못 나가겠네. 이거 못 나가. 의원님. 이거 못 나가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농심이랑 이한 건데 산삼. 아유, 이 편집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런 얘기들도 있네요. 끝나게 해주세요. 자, 그만하세요. 끝나고 합시다. 우리 다 끝나고. 어쨌든, 남북 관계에 이 문제가 영향이 있을까요?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거 보면 그냥 넘어가요. 장성택 그 처형당했을 때 그때 이제 국회 제가 정보위 간사로서 전 세계 최초로 제 일성으로 장성택 실각을 제가 알렸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불가측성이에요. 북한 정권이 또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예상해야 돼? 이게 우리 손해야. 그렇죠. 네. 또 북한 내에 아직 김정남을 추종하는 세력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 그 세력이 과연 또 숙청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김정은 반대 세력은 있어도 의미가 없지만,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미미하고, 북한은 반혁명을 뭐 꿈꾸거나 반혁명을 부추기거나 우리 그런 바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북한은 통제를 상상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운 게요. 예. 제가 요건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화기를 다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교환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이량을 항상 감시합니다. 종이량. 우리처럼 SNS가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전단지 뿌릴까 봐요. 전단지 뿌릴까 봐. 그 종이량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철저하게 다 감시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정찰과 63회 방송 마치고요. 64회에서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키워드 분석 예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보수주의, 음모. 음모.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이야. 음모론 할 때 그 음모.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 다른 걸 생각해서. 저는 모릅니다. 예. 자, 그럼, 들어주신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해주신 세 분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는 하루 쉬었다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